이번에 이제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를 보겠습니다. 카우치크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죠. 근데 카우치크보다 조금 빨리 죽었네요. 베른슈타인은 이제 엥겔스의 반두링론 이제 막수주의 이 사상을 엥겔스가 나름대로 요약해놓은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독일 사민당에 입당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파가 됐죠. 베벨, 리프크래프트와 함께. 그래서 이제 황제의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이제 그 사회주의자들과 무관했지만 비스마르크가 이제 사회주의 탄압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독일 사민당의 지도자들이 이 망명을 하는데 베른슈타인도 역시 이제 오랜 동안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망명 생활을 하게 되면서 기간지, 이 기간지를 발행을 했고요. 베른슈타인은 이제 망명 중에 그 엥겔스나 카우츠키하고 교류를 하게 됩니다. 엥겔스와 관계가 매우 이제 그 친밀했죠. 친밀하기 때문에 당내 이론가로서의 지혜에 도움된다. 카우츠키는 그 막스와도 교류를 했는데 베르슈타인은 이제 그 런던에 1888년에 갔기 때문에 막스하고는 교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엥겔스와의 교류를 통해서 이론가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른슈타인은 런던에 있을 때 페이비언 사회주의, 즉 영국의 삼인주의자들과 교류하면서 수정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사회주의 탄압법이 폐지된 이후 1901년 독일로 돌아왔고요. 이때부터 수정주의 노선을 분명히 합니다. 1903년에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노선이 전당대회에서 부결됐지만 공식적으로 패배했지만 당내에서는 상당한 세력을 얻게 됩니다. 전쟁에 관해서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대했다가 실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임박해서 독일 3인당이 다 찬성했다 그랬죠. 예. 독일 3인당의 직접세의 법안, 그죠? 직접세가 포함된 예산안, 전쟁 예산안에 다 찬성합니다. 실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이제 그 참혹해지자 반대했다는 카우치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일 3인당의 지도자들은 전쟁 입장에서 우왕좌왕. 어쨌든 전쟁 반대론자였기 때문에 3인당 지도부에서 배척을 당했고 결국은 전쟁 반대론자의 독립사회민주당에 참여했죠. 참여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3인당으로 합쳐지게 되죠. 독립3인당은 이제 베른슈타인의 평화적 이행이라는 수정주의에 반대했고 오히려 다수 3인당이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를 수용했기 때문에 베른슈타인은 당연히 3인당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1921년에 개혁적인 민중정당, 개혁적인 강령에 기초를 했고요.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관련된 게 있어요. 시오니즘에 관한 부분, 시오니즘에 동조했다는 그런 추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반유대주의 정책에 편승해서 팔레스타인을 위한 단체에도 발견했다. 그 최초의 동성애 허용 문제라고. 그는 이제 사회주의 내용을 보면 마르크스의 전통적 사회주의와 다른 내용들을 주장을 합니다. 윤리적 사회주의라는 걸 주장을 하는데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를 그 물질적 요소만을 이제 경제주의로 보는 거죠. 경제주의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질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요소죠. 이런 것들, 종교적인 요소들, 이러한 것들도 물질적 요소 못지않게 사회생활과 문화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거죠. 그래서 그런 이러한 입장에서 어, 윤리적 사회주의, 사회주의에 있어 윤리, 그죠? 윤리, 도덕, 신념 이런 것들도 중요시했다는. 저는 역사 발전을 유기적 진화론의 입장에서 유기적 진화론이니까 어떤 그 인류가 그 진화를 한다는 거죠. 그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점차 계획으로 나가기 때문에 폭력혁명, 무장혁명이 아니라 평화적 이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점진적 혁명이죠, 점진적. 그래서 그는 혁명, 급진적 혁명을 부정하죠. 부정. 점진적으로 나가는, 단계적으로 나가는, 그 단계적으로 나가는 운동이 전부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목적, 구체적인 궁극적인 목적, 그거는 알 수 없고, 그때그때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베른슈타인은 이제 그 평화주의, 그죠? 평화 노선을 강조했기 때문에 젊은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봉기 노선, 폭력적인 봉기 노선인 블랑키 노선에 영향받았다. 공산주의자 동맹이 그 젊은 마르크스, 청년 마르크스에 반대하고 후반의 마르크스, 독일 삼인당을 지지했죠. 삼인주의를 지지했죠. 그러한 마르크스가 이제 점진적인 의회개혁에 동의했다. 물론 이제 막스가 선거 공간이나 의회 공간을 활용한 거를 맞는데 그렇게 해서 의회를 통한 혁명을 주장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의회를 통한 평화적인 혁명 이거를 막스 후반에 독일 삼인당의 지지에서 그 명분을 가져오. 이에 대해서 카우치크가 비판하는데요. 선거제도는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불러일으키는 장점이 있죠. 선전선동을 하죠. 선거. 의회를 활용하고 선거를 통해서. 근데 베른슈타인은 그 정도가 아니죠. 선거를 활용하고 의회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의회에 몰입된, 선거에 몰입되는 거죠. 선거에 몰입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부르주아와 동맹을 하게 되는 뭐 후보단일화라든지 연립정부라든지 집권하기 위한 이러한 우경화로 가게 된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엥겔스도 이제 이러한 그 베른슈타인, 그죠? 베른슈타인의 우경화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베른슈타인이 이제 마치 엥겔스가 선거를 통한 사회주의, 평화로운 길에 동의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엥겔스의 진위를 왜곡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의 심판을 1895년에 낼 때 그 서문을 왜곡했다. 베른슈타인은 엥겔스가 사망한 이후에 수정주의 노선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데요. 사회주의의 문제들, 마르크스주의 비판 이런 걸 통해서 마르크스주의를 비판, 수정, 협상, 반대하게 되는 거죠. 막스주의의 기본인 유물론적인 역사가 노동가치론, 자본주의 붕괴론, 계급투쟁 등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산업화된 사회죠. 독일과 같이 산업화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달된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노동조합과 의회활동. 그리고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필연적이라는 마르크스의 애언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에서 실현되지 않았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궁핍화, 노동자들이 가난해진다 그러는데 실제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상승됐고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노자 간의 대결이 악화된다는데 실제로 악화되고 있지 않다. 그 자본이 막스가 말한 것처럼 극소수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 중간 계급이 자영업자라든지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자본이 집중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노자가 비판해서 쓴 게 이제 사회개혁이냐 혁명이냐 이렇게 개혁 노선을 비판을 합니다. 베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이 그 마르크스주의에 남아있는 공산주의자 동맹 청년시절에 남아있는 공상주의, 그죠? 비과학적인 거죠. 폭력주의 이러한 것들, 그죠?
이러한 것들의 문제점을 계산한 거죠. 그러한 것들의 문제점을 계산한 거죠. 이러한 그 혁명적인, 그죠? 이러한 혁명적인 이론, 그렇지만 실제로 실천은 어쩌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론과 실천을 충돌을 해서 어떻게 했어? 실천이 개혁적이기 때문에 이론도 개혁적으로 수준을 낮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마르크스주의의 부정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내에서 뭐를 조정한 거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의 극복이자 발전이다. 그래서 이제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주의자로 시작됐지만 마르크스주의 내용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죠? 삼인당에서 수정주의자라고 찍히게 됩니다. 베른슈타인에 따르면 자본은 끊임없이 이 집중되는 방향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본이 반드시 소수에게만 독점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기술 준보로 중소기업이 많이 생기고 그죠? 또 이 중소기업들이 대자본에 무조건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이 있을 때는 흡수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 또 많은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중간층이 존재하죠. 전문직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그리고 프롤레타가 자본가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성공하는 다양한 계급의 계층 분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급 연합, 농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주적인 계약,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서 중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자본이 소수에게 집중이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자로 전락한다는 마르크스의 입장과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베른슈타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주식회사에 의해서 자본의 소유가 다수인에게 분산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노동자가 주식을 소유하면은 일종의 자본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를 어떤 자본이 잘 운영되고 있는 이렇게 파악합니다. 오히려 마르크스는 이제 주식회사는 집단적 소유의 한 형태로 자본주의가 자기를 파괴하는 징후라고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계급의 궁핍화는 이러한 이제 주식의 이윤 분배, 그죠? 배당, 주식 배당이라든지 다양한 중소기업에 의해서 노동계급의 궁핍화가 맞지 않다. 예, 주장을 이러면서 현대 자본주의의 발전은 노동자와 자본 간의 대립도 있지만 그 중간층이라는 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전문직 노동자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간층의 역할이 중요하다.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가 점차 복잡해지면서도 적응력이 커지고 있다. 자본주의는 항상 적응한다는 거죠. 새로운 환경에.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조만간에 붕괴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붕괴되기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이 자본주의를 잘 개혁해서 잘 굴러가도록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도 자본주의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개혁, 그죠? 개혁의 성과를 가져가야 된다. 그러려면 노동자들이 어떤 그 의회죠 민주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민주적으로 육성돼서 노동자들이 개혁 투쟁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연장전에서 계획을 위해서 대규모의 정치 파업도 가능하고 선거 공공 같은 의회 투쟁도 가능하죠. 이 자본주의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적 정치 파업이 아니라 자본가들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파업이 가능합니다. 독일의 노동조합은 베른슈타인의 이러한 입장에 동의를 했겠죠. 네. 왜냐하면 실제로 독일의 노동조합은 독일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노동계급, 노동자들이 많이 생산되고 노조도
발전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보다는 자본주의가 잘 적응하고 있다는 베렌슈타인의 입장에 동조하게 됩니다. 베렌슈타인은 이제 고소득자와 고학력자, 성공한 중소자본가들이 점진적 개혁을 선호해서 자본주의의 유지를 원한다는, 노동자들도 노동시간이나 노동연금,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타협책, 그죠? 이런 거를 통해서 혜택을 보고, 1948년 파리 노동자들의 무장봉기와 같은 이런 폭력혁명은 오늘날 부르주아 민주주의에도 적절하지 않다. 역효과만 난다는 거죠. 베른슈타인은 이제 독점, 그죠? 독점 기업의 사회화. 자본주의에 있어서 모든 자본가가 아니라 이 독점, 그죠? 이 독점 기업을 주타켓으로 합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에 대항하는 필포등하고 비슷하죠. 반독점 전선, 계급연합을 하자. 그래서 그는 이제 자본주의를 파괴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서 사회주의를 달성하게 해요. 그런 이제 국제연대 차원에서도 각국의 특성, 러시아의 특성과 독일의 특성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특성에 따라서 각각 다른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의 혁명 방식이 독일의 혁명 방식에 적절하지 않다. 베른슈타인은 이제 개인적인 자유 혹은 특정 집단의 사적 이해가 전체 이해를 훼손할 수는 있죠.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는 그것을 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가는 충돌하는 개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한다. 뭐죠? 이거는 바로 칸트나 헤겔의 이상적인 국가관이죠. 국가가 개인과 사회 위에 있으면서 개인과 사회의 이해 갈등을 조절하는 초계급적인 기구.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베른슈타인은 막스주의에서 말한 국가가 지배계급의 도구라는 것은 국가의 어떤 상태, 그죠? 어떤 상태.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상태에서는 지배계급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가 됐을 때는 그 사회주의 국가는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지배계급의 도구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다. 즉, 국가 소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국가의 역할이 증대하므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소멸되는 것 국가 소멸련에 반대. 또한 이제 전 세계인의 해방을 위한 국가주의, 그러니까 그런 국가주의에 관련된 국가, 헤겔이나 칸트, 라살과 같죠. 그렇죠. 그런 자유무역도 옹호합니다. 자유무역이 이제 국제 자본 간의 평화, 인류의 어떤 물적 도덕적 복지에 기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보호주의 관세 장벽에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독일을 고립시킨다는 거죠. 어차피 그 영국의 경쟁력에 대항할 수 없는 반면 이러한 관세 장치, 국내 산업 보호 정책은 아, 국내에서 그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는 이제 자유무역과 국가 간의 협력, 제국주의 국가 간의 협력이죠. 그래서 국가 간의 연맹, 국제연합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또한 그는 이제 그 높은 문명을 가진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를 문명할 때 식민지 발전론이에요. 식민지 발전론. 인종차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에 동조했죠.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침략해서 식민지 경제를 발전시켰고 더 나아가서 그는 높은 문명, 유럽과 같은 높은 문명은 높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등한 야만 국가, 아프리카 국가죠. 토지를 빼앗는 것은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 야만인으로부터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게 하는 식민지적 권리를 인정했다. 아주 반동적인 입장까지 나왔다.
야만인들이 이제 높은 수준의 문명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문명화를 받아들였는데 이러한 문명을 거부할 때, 그래서 이러한 문명에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킬 때는 그들은 우리 사회주의자들의 동정을 얻을 수 없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식민지 전쟁의 해방 전쟁에 대해서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외형상 겉으로는 이제 국부주의와 전쟁에 반대해서 전쟁 초기에 독일이 1차 대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당의 지도부에 제출해서 반전 입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는 이제 국가의 역사적 역할 긍정적으로 봤죠. 그리고 문명이 낮은 국가에 대한 식민지 획득도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노동자들 애국주의죠. 국가 애국주의에 대해서 방어 전쟁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노동자들이 국가 체제에 투입돼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달한 영국과 프랑스학을 유대를 강조한 반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독일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적대적이었다. 이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결국 카우츠키도 그렇고 베른슈타인도 그렇고 독일 3인당의 주류들은 갈수록 이 러시아 혁명,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